선생님이요, 요거 우리 커리큘럼이거든요. 받은 친구도 있을 거예요, 지난주에. 그런데 지난주에 받은 친구도 있는데 무시하고요. 다시 줄게요. 다시. 지난주에 받은 건 헷갈릴 것 같으면 선생님 줘도 돼요. 지난주에 받은 거. 왜 그러냐면 지난주에 받은 건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커리큘럼이거든요. 근데 기존에 있었던 커리큘럼은 여름방학 때 일반반과 똑같이 문법을 살짝 들어가기로 했던 커리큘럼이에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문법을 안 들어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조금 바뀐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헷갈릴 것 같아서 그냥 선생님이 그냥 다시 타이핑 쳐서 아예 수정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이 지안이 지안아 저기 가서 왔다고 말씀드렸어? 오케이? 됐어요. 자 오늘 앉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안 받은 친구는 새롭게 받으시면 되고요. 지난주에 받았던 친구만 올려놓으세요. 그럼 선생님이랑 교환합시다. 괜히 두 개씩 있으면 어차피 뭐 이면지로도 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꿉시다. 자 여기 그리고 자 다민이 그리고 김지안 그쵸? 그리고 효준이 맞지? 효준아 지난주에 받은 거 있지 않아? 오케이 그거 버려요. 그 다음에 다경이 맞지? 다경이 그리고 지안이 지난주에 받은 거지. 가져간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기획 들어갔는데 그지? 저 살아요. 됐어. 자 그리고 음표 맞죠? 음표 지난주 안 받았고 그리고 잠깐만 지연이 그리고 여기 재승이 자 안 받았고요. 자 됐습니다. 그러면 새롭게 받은 거 이거로 가져가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새롭게 받은 건요. 선생님 생각에는요. 어느 교재에 있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선생님 저요 커리큘럼이 유치계도 있고 요치계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면요 뭐 하나 더 달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선생님 여러 개 복사해 주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잘 붙여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이따가 카운터 가서 조금 테이프 있는지 테이프 여기 밖에도 있던 걸 알고 얘들아 여기 테이프 있거든요. 이거 막 돌아다니면 좀 정신 없잖아요. 왜냐면 여기 숙제도 써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부터 돌릴 테니까 자기가 좀 매일 들고 다닐 것 같은 교재. 선생님은 보통은 어휘 숙제가 매일 있어요. 어휘 숙제. 근데 독서 숙제도 맨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어느 교재에 붙여라 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보통은 그냥 어휘가 매일매일 숙제가 있다 보니까 어휘에 붙여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 한번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쓰면 옆에 친구한테 주세요. 그래서 선생님 생각은 반을 접어서 맨 앞에 표지 열면 보이는 그 보라색 있죠? 거기에다가 그냥 붙여놓으면 이렇게 보기가 좀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선생님은 좀 그렇게 붙입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 새롭게 온 친구도 있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수업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오늘 해야 되는 거 들어갈게요. 자 오리엔테이션부터 먼저 하는데요. 자 얘들아 붙이면서 이렇게 돌리면서 그러면서 좀 봐줬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세 개를 할 거예요. 첫 번째는 어휘, 그 다음 문학, 그 다음 독서. 이렇게 세 가지를 할 거거든요. 교재는 뭔지 알죠? 어휘는 밥, 어휘 그거고요. 그 다음에 문학은 빠작 문학 써있죠. 그리고 독서도 빠작 독서로 써있어요. 맞죠? 빠작 독서는 여기 비문학이라고 써있기도 하니까요. 뭐 비문학이 독서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런데 어휘는요. 이거는 정규반이랑도 해당이 되는 거니까 잘 들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휘는 매일 3개씩. 그러니까 얘들아 옆에 선우야 옆에 거 좀 받아줘. 옆에. 자 그래서 쓰고 앞으로 와서 쭉 선생님한테 주면 돼요. 얘들아 매일 3개씩이에요. 그런데 어휘는 매일 3개니까 얘들아 우리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어디부터 어디겠어요? 일단 밥어휘 1강부터 몇 강까지겠어? 3강까지. 그럼 얘들아 너희들 밥어휘 한번 펴볼래요? 밥어휘를 보면요 거기에 1주 1회 1회라고 써있니? 1강이라고 써있니? 자 1주이고요 맨 앞에 01번이라고 써있는 거 있죠?
있죠? 어휘는 솔직히 시간 아깝잖아요. 선생님이 단어 뜻 옆에서 읽어주는 거 시간 아까우니까 그 시간에 선생님은 문학이랑 독서를 조금 더 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문학과 독서가 조금 어렵거든요. 고등학교 거라서. 근데 우리가 선행하는 거여서 어려우니까 선생님은 거기에 좀 시간을 써주고 싶어요. 그래서 어휘는 너희들이 집에서 공부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맨 앞에 1조차 거 1회 거 봤죠? 그럼 옆에 막 공부를 하는 거야. 그리고 옆에 있는 한자도요. 좀 바버릇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국어는 어쩔 수 없이 80%가 한자어를 베이스로 둬요. 그래서 너희들한테 그런 한자어를 쓰고 막 한자 시간처럼 한문 시간처럼 암기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단어를 볼 때 이런 뜻의 한자가 있었구나. 너희들이 한자를 많이 알아두면 알아둘수록 너희들이 나중에 모르는 어휘를 뜻을 추측할 때도 어때요?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눈으로 한 번씩 읽어두는 거. 한자를 외우라고 얘기 안 해요. 알았죠? 한 번씩 읽어두는 거. 그래서 간교하다 이렇게 첫 번째 걸 볼 때는 간사할 간자에 교묘할 교자구나. 그럼 간사하고 교묘한 거 그게 무슨 뜻이야? 간교하다 이런 뜻이구나. 너희들이 이렇게 알아둬야 돼. 그래서 왜 이렇게 넌 사람이 간악하니?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간악하다라는 말이 나와도 혹시 이거 간사할 간자 쓰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너희들이 단어 뜻을 유추할 수 있게 한자도 조금씩 한 번씩 봐주세요. 자 그럼 얘들아 12쪽 13쪽 공부해두면 당연히 뒤로 넘겨서 14, 15쪽 당연히 바로 앞에 있었던 것과 관련된 문제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럼 내가 낱말뜻풀이 외웠는데 한 장 넘겼을 때 이게 좀 풀어지는지 한번 보는 거야. 이게 잘 풀어지면 내가 앞에서 내용을 잘 숙지한 거 맞니 안 맞니? 맞겠죠? 이렇게 몇 세트를 하는 거야? 3세트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번 주는 2번 그 다음에 뒤로 넘겨서 문제 풀고 3번 뒤로 넘겨서 문제 풀고 그래서 이번 주 숙제는 몇 쪽까지 해오는 거야? 23쪽까지 해오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니? 그럼 이제부터 선생님은 다음 주부터 얘기 안 해요. 그럼 다음 주는 몇 주부터 몇 주겠어? 몇 강부터 몇 강이겠어? 4강, 4, 5, 6강. 그치? 그 다음 주 숙제는 몇 강부터 몇 강이겠어? 7, 8, 9강. 이렇게 해오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선생님이 숙제 검사로 할 거지? 매주 얘들아 다음 주는 몇 강, 몇 강 이렇게 하는 시간도 우리 아끼자고요. 알겠죠? 대신 선생님이 내는 숙제는 항상 그냥 봤어요 하지 말고 어떻게? 일단 문제를 풀어요. 그리고 채점해야죠. 왜냐면 선생님이 여기에서 수업을 안 해주는 거니까. 그리고 채점하면 당연히 틀린 거 있겠어 없겠어? 있겠죠. 자 틀린 거 뭐 해보고 고쳐보고 뭐까지 해서 재채점까지 해서 나름대로 너희가 공부를 해오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은요 너희가 오자마자 이런 걸 줄 거예요. 자 너희가 오면 이런 걸 줄 거예요. 어떻게 공부하는 거냐면 여기 단어만 비어 있을 거예요. 20개. 알았죠? 오른쪽에는 다 채워져 있을 거고요. 왼쪽에 단어만 비어 있을 거야. 그러면 너희들이 3강 공부한 것 중에 단어 막 쓰면 되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자마자 선생님이 매주 오자마자 이렇게 종이를 줄 거예요. 그럼 이거 뭐예요? 이러지 않고 어휘는 체크를 하는 거예요. 숙제 검사도 하겠지만 내가 이 책을 덮고 나서도 나한테 어느 정도 기억이 나는지 공부하는 겁니다. 그렇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할 수 있을까요? 자, 어휘는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문학은요. 매주 선생님이 해줄 거예요. 근데 얘들아 문학과 독서는 좀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요. 보강을 하는 게 5주밖에 못해요. 방학 동안까지 해서 맥스 오늘은 방학도 아닌데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강을 하는 게 9강을 5주로 보강할 거예요. 그럼 얘들아 당연히 선생님이 다 해주겠니? 못 해주는 부분이 있겠니? 못 해주는 부분이 어쩔 수 없이 있게 되지 않겠어? 그래서 우리는요 커리큘럼과는 좀 다를 거예요. 커리큘럼과는 다르게 선생님 분명 커리큘럼 숙제 여기까지만 숙제였는데 왜 저는 숙제가 여기까지인가요? 왜 그러냐면 9주 동안 거를 5주에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뭔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선생님이 몇 개는 조금 버리고 갈 거예요. 근데 사실 선생님 입장에선 버릴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전 반을 짤 때 9개도 짰겠지. 근데 그래도 우리가 허락하는 시간이 5주밖에 없고 학교 다니면서 보강까지 할 수는 없잖아요. 학교 다니면서 이제 바쁜데 어떻게 더 보강을 해. 그래서 너희들 방학도 바쁜 건 알지만 그래서 9주를 5주로 압축하다 보니까 조금 보강이 있는 반은 숙제가 있을 거예요. 요번 주는 숙제를 적게 줄 거예요. 왜냐면 다음 주부터 우리가 좀 이제 익숙해져야 되니까. 알았죠? 그래서 선생님 여기 커리큘럼에는 왜 2주라고 했는데 수업 안 하고요? 이거 숙제로 내나요?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거거든요. 그건 9주분을 5주분으로 압축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책을 그럼 하얗게 냅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생님 숙제를 좀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것 좀 양해 좀 부탁드려요. 대신에 정규 수업은 웬만하면 다 수업하고 숙제로 연결할 거니까 정규 수업에서 부담은 좀 덜 가져도 돼요. 알았죠? 보강만 조금 숙제 부담이 있을 거고요. 오늘은 첫 주 보강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막 숙제 부담을 많이 주면 막 정신없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오늘은 그냥 원래 해당하는 만큼만 숙제를 주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그래서 매주는 원래 이제 정규반에 대한 안내도 들어야 되니까 자, 얘들아 우리 특목반 일정 중에서요 요렇게 체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맨 앞에 커리큘럼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내일 수업은 7월 며칠이야 내일이? 내일 수업이 며칠이야? 7월 18일이죠. 7월 18일에 하나만 체크 좀 해줄래요? 7월 18일이 내일 수업 부분이에요. 근데 선생님 왜 9주차 거 보강한다면서 11주차부터 수업 나가요? 이럴 수 있는데요. 우리 반이 요번에 신규생이 온 친구도 있겠지만 원래 우리 반은 언제 개강이 시작됐어요? 지난주부터 개강을 했죠. 그래서 사실 지난주부터 개강부터 참여한 친구는요. 10회차 7월 11일에 해당하는 거 영마, 배따라기 했던 거 기억나요? 안 나요? 그쵸? 뭐 막장 드라마 같은 그런 좀 이상한 이야기 기억나요? 안 나요? 나죠? 그래서 우리는 원래 개강으로 말하자면 10주차부터 된 거기 때문에 요번 보강은 1주부터 9주 그래서 7월 4일에 해당하는 것까지가 보강 시간에 하는 거고요. 현재 수업에서는 7월 18일 거기부터 진행이 되는 거.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좀 복잡할 거예요. 보강 숙제 따로 있고 정규반 숙제 따로 있고 그래서 막 당분간은 한 5주 동안은 뭐 숙제가 2개씩이니까 정신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요 교재 보면서 요 순서 보면서 좀 잘 좀 따라왔으면 좋겠다는 거. 뭔 얘기인 줄 알죠? 그리고 만약에 선생님 저 모르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쉬는 시간에 질문해도 돼요. 그리고요. 선생님 번호는요. 010-2847-2518 선생님 이름은 이연미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처음 문자 줄 때만 선생님 저 특목반 누군데요 이러면서 뭐 그게 수업 시간에 모르는 거여도 되고요. 아니면 여행을 가서 선생님 저 오늘 수업 못 들을 것 같아요 이래도 되고요. 솔직히 숙제는 기억했으면 좋겠지만 선생님 저 숙제 어딘지 모르겠어요 질문할 때 쓰셔도 되고요. 뭔 얘기인 줄 알죠? 그러니까 처음이어서 아직은 어려운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선생님이 하던 거 하는 거니까 괜찮지만 너희들은 보강까지 해야 되고 정규반 수업도 해야 되고 뭐 정신없죠? 그러니까 선생님 그 부분 충분히 반영할 테니까 모르겠는 거 있으면 꼭 물어봐서라도 숙제는 꼭 다 해오는 거 알겠죠? 그리고 수업을 하다가도 모르겠는 거 있으면 하는 거 그리고 항상 숙제는요 문제 풀고 채점하고 틀린 거 고치고 재채점하는 과정까지가 다 숙제에 해당이 됩니다. 알았죠? 왜냐면 우리는 항상 숙제를 주면 그 다음 거로 수업 시간에 넘어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틀린 거 안 고치면 선생님이 안 고쳐줘요. 그러니까 틀린 것까지 고치는 거. 근데 틀린 거 고쳤는데 못 알아듣겠어. 납득할 수 없어. 그럴 수 있죠? 그럴 땐 질문하셔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오늘 어휘는 패스합니다. 어휘는 너희들이 몇 주부터 몇 주 거 해오면 되는 거야. 다음 주? 1주에서 1강부터 몇 강까지? 3강까지 꼭 외우면 되는 거죠. 그럼 어휘는 넘기고요. 자, 문학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학부터 들어가자. 자, 얘들아, 문학도 안 쉬워요. 고등학교 문학이에요. 다 이거. 자, 들어갑니다. 자, 문학이요. 맨 앞에 시부터 들어갈게요. 오늘 시부터.
자, 맨 앞에부터 좀 들어가는데요. 자, 얘들아, 맨 앞에 보면 자, 페이지 12쪽이에요. 12쪽. 자, 12쪽이에요. 얘들아, 작가가 누구야? 작가가 좀 들어본 작가 아니니? 누구야? 김소월이야. 혹시 김소월 알아요? 탕정중은요, 이번에 김소월 시인의 시가 외부시로 나왔더라고요.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도 나오긴 하는 작가인데요. 사실은 고등학교 때는 무조건 나와요. 자, 얘들아, 선생님은요, 솔직히 말하면요, 이 학원에 오기 전까지는 중학생을 가르쳐 본 적이 없어요. 다 고등학생만 가르쳤고요. 다 대학교 입학. 그리고 여학원에서도 중등부를 담당하는 반은 좀 특목반 위주예요. 물론 심화반 하나 들고 있긴 하는데 그거 빼고는 다 중등부는 일반반 없이 특목반 그리고 다 고등학교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좀 얘기를 확실히 해줄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여기 나오는 작품들은요. 사실 지금 너희들이 만날 수도 있는 작가일 수도 있겠지만 고등학교에서 더 많이 만나요. 그래서 얘들아 12쪽에 맨 위에 삭주구성 김소월 해놓고 오른쪽에 뭐라고 써있어? 기출 2019년 9월 고등학교 1학년 학평 뭐 이렇게 써있지 않아? 그러니까 이거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에 나온 시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만나는 시인은 수능,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교과서 요런 데 더 실려 있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한 1년에서 2년 사이에 만나게 되는 작가라고 생각을 좀 해두시면 됩니다. 자,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선생님 어차피 고등학교 거니까 욕심내서 그래도 얘들아 선생님 아무리 중학생이어도 고등학교에서 배워야 되는 한 80%의 설명은 다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업이 좀 무거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잘 해두면 너희들이 고등학교 갔을 때 얘들아 이건 솔직히 사람인데 나도 그래요. 이거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여름에 이현미 선생님이랑 했던 건데 이렇게 분명하게 기억은 못 나요. 어떻게 기억나? 그치? 그런데 나 이 작품 왠지 설명이 쉬운데? 분명 배웠거든. 근데 그건 기억 안 나고 나 이 작품 왠지 아는데?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렇게만 기억나도 고등학교 때 훨씬 편해요. 안 그러니? 그러니까 이걸 배웠다는 기억조차 없어도 너희들은 이미 이걸 한번 배우면 나중에 또 만나게 됐을 때 나 이거 왜 이렇게 편하지? 이거 그냥 뭔지 알아들을 것 같은데? 이런 느낌으로도 남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의 힘을 좀 믿자고요. 자, 얘들아, 작가는 김소월입니다. 자, 김소월이라는 작가에 대한 좀 체크를 해줄까요? 자, 김소월은요, 1920년대 서정시의 대표적인 시인이에요. 서정시는요, 거꾸로 하면 뭐야? 서정? 거꾸로 해봐. 뭐야? 정서. 정서가 뭔데? 기쁘다, 슬프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김소월은요, 정서를 많이 노래했어요. 근데 정서가 뭐냐면요, 이별의 전화. 얘들아, 한이라고 하는 게 뭐야? 단순히 슬픈 게 아니야. 슬프고 그게 쌓여서 응어리가 된 거. 그게 한이 아니겠어? 그러니까 뭔가 우리 민족의 좀 슬픔의 정서를 노래했어요. 근데 그게 사랑하는 님과의 이별로 인한 슬픔이거든요. 대표적인 시가 이게 있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보내 드리우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얘들아, 진달래꽃이야. 시집 이름도 진달래꽃이야. 얼마나 유명한 시야? 자, 그런데 얘들아, 이별? 그럼 이건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했겠지 라고 생각하고 싶은데 얘들아 시대가 몇 년대야? 20년대. 우리 무슨 시대였니 역사적으로? 그렇지. 얘들아 일제감정기야. 그럼 우리가 이 시를 혹시 기억해요? 시대나 현실을 고려해서 관상하는 관점 무슨 관점이지? 지난주 수업 들은 친구 시대나 현실을 고려해서 감상하는 관점 반영론적 관점 혹시 들어봤던 기억나나요? 자, 시대를 고려한다면 일제강점기야. 그럼 여기에서 내 님은 님이 아니라 뭐로도 해석할 수 있는 거야? 조국, 국가, 잃어버린 주권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소월 시인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주로 노래했어. 그런데 김소월 시인이 살았던 시대는 무슨 시대야?
일제강점기야. 그럼 우리 민족의 삶이 평탄했겠어? 어려웠겠어? 어려웠겠죠. 요 시는 사랑하는 시가 아니라 자, 제목입니다. 자, 얘들아, 제목 좀 한번 봐볼까요? 제목이 뭐야? 삭주 구성이야. 근데 이걸 아는 친구는 없어. 그래서 밑에처럼 주석이 달립니다. 삭주 구성은요, 맨 밑으로 내려옵니다. 삭주와 구성은, 이거 떨어져 있는 두 단어구나. 삭주와 구성은 밑줄. 평안북도에 있는 지역 이름, 지명이야. 불당동, 천안 이런 것처럼 지명이야. 알겠니? 그런데 옆으로 가보니까 구성이라는 것은 김소월의 뭐였대? 고향 밑줄 쳐요. 그럼 얘들아, 일제강점기에 고향에서 잘 평화롭게 살았을까? 일제강점기는 고향에서 잘 살 수가 없던 시절일까? 왜 없어? 일제 탄압이 있다 보면 어떻게 하겠어? 먹고 살기 위해서 또는 탄압을 피하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는 경우가 많지 않았을까? 근데 얘들아, 고향이라는 곳은 떠나고 싶은 곳이야? 아니면 항상 있고 싶은 곳이야? 보통 있고 싶은 곳. 우리가 그 정도의 배경 지식만 갖고 김소월 시인의 시 들어가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럼 옆에 문제 좀 빨리 봐보자. 자, 숙제가 되겠지만요, 13쪽. 자, 거기다 써놔요. 숙제. 자, 13쪽은 숙제입니다. 여기서 그런 거 다 못해줘요. 자, 위 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자, 얘들아, 거기다 써놔요. 자, 그건 뭐냐면요, 표현상의 특징 문제예요. 표현상의 특징. 내용과 관련된 게 아니라 표현상의 특징이거든. 사실 이거 고등학교 때 맨날 나와서요, 우리 끝나고 이것도 다 해주고 싶은데 우리 과정 끝나고 나서 4주 정도 개념어로 묶었거든요. 근데 이런 말들이 선택지에 나와요. 그래서 시를 알아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틀리는 경우 많거든요. 자, 1번에 1번 밑줄. 명사로 마무리한다? 얘들아, 이런 건 선생님 저 안 읽었으니까 못 풀어요 하지 말고 마무리면 어디에 보면 돼? 처음 봐, 중간 봐, 끝에 봐. 끝으로 쭉 내려와 봐. 얘들아, 뭐로 끝났어? 먼, 유천리. 명사로 끝났어, 안 끝났어? 끝났어. 명사로 마무리? 그럼 무조건 공식입니다. 뭘 준다? 여운을 준다. 답은 1번일 거야. 아, 이건 못 풀어도 푸는 거야. 내용 하나도 몰라. 근데 풀어. 1번이야. 이런 거 확인하면 되잖아. 자, 그 다음에 2번 봐보자. 감각적 이미지 밑줄. 고등학교 때는 막 이런 선택지가 나와. 이 시를 아무리 알아도 내가 감각적 이미지를 모르면 게임 끝. 안 그러겠어? 얘들아, 감각적 이미지가 무슨 말일까? 얘들아, 니네 몸에서 감각기관 찾아봐. 오감 완전 좋아, 선우. 야, 너희들 몸에서 감각기관 어디 있니? 눈, 코, 입. 야, 눈으로 보는 게 무슨 감각이야? 시각. 귀로 듣는 게 무슨 감각이야? 청각. 그럼 피부로 느끼는 게 무슨 감각이야? 지금 말하는 거? 촉각. 피부로 느끼는 게 무슨 감각이야? 아, 미안해. 촉각. 그 다음에 또 맛으로 느끼는 게 무슨 감각? 코로 느끼는 거 무슨 감각? 혹시나 두 감각에서 A에서 B로 옮겨가면 무슨 감각이라고까지? 공감각이라고까지 하는 거 혹시 기억하니? 얘들아, 밑줄. 감각적 이미지는 신상이라는 문제야. 시각적 신상, 청각적 신상, 미각적 신상, 후각적 신상. 아, 신상 나오면 2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중학교 때는 심상이라는 말을 써요. 심상 들어봤죠? 그런데 고등학교 때는 감각 또는 이미지 이렇게 말하거든요. 놀래지 말고 아, 심상이 많이 나오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두면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그리고 심상만 나오면 안 돼. 심상 나오면 너희들 옆으로 가서 뭐야? 계절감이 드러나는지 체크해야 돼. 봄, 여름, 가을, 겨울인 거 알죠? 3번 밑줄. 색채어 밑줄. 얘들아, 색채어라는 말이 나오는데 색채어가 뭐야? 색깔이야. 밑줄. 하얀 뭐, 빨간 뭐, 파란 뭐 나오면 되는 거야. 굳이 말하면 시각이겠죠. 알았죠? 그 다음에 4번 밑줄. 음성 상징어. 얘들아, 이건 또 무슨 말이야? 옆에 뜻풀이 나오는데. 자, 응애. 소리를 흉내내는 말 뭐라 그래? 의성어. 옳지. 거북이가 엉금 모양을 흉내내는 말 뭐라고 하지? 써놔요. 의태어.
중학교 때는 의성어, 의태어라는 말이 더 많이 써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요, 의성어다, 의태어다 구분하지 않아요. 그냥 이걸 하나로 묶어서 그냥 뭐라고 이야기한다? 음성상징어. 그러니까 음성상징어는 의성어가 있으면 되는 거, 의태어가 있으면 되는 거, 둘 다 나오면 되는 거. 오케이? 음성상징어라는 말에 쫄지 맙시다. 그리고 음성상징어를 쓰면 당연히 살아 움직이는 느낌 들어 안 들어? 얘들아, 거북이가 지나간다. 이거보다 거북이가 엉금 지나간다. 살아 움직이는 느낌 더 들어 안 들어? 들어요. 공식이야. 음성상징어가 있나만 보면 되는 거야. 자, 마지막 5번 반어적 표현 밑줄 표현법 무슨 법? 반어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너무 중요한 표현법인데요. 얘들아, 숙제도 안 해, 지각해, 공부도 안 해. 참 예쁘구나. 내 속마음이야. 속마음과 반대되게 말하는 거야. 반대되게 말하면 무슨 법? 반어법. 예쁜 자식을 뭐라 그래? 아이고 이런 못난이 같은 놈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것 또한 뭐? 반어법. 속마음과 반대되면 무조건 무슨 법? 반어법. 알았죠? 자, 그런 게 있다는 거고요. 2번 봐봅니다. A부터 E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런 것들 문제 어떻게? 다 읽고 푸는 게 낫겠니? A 읽고 옆으로 넘어가는 게 낫겠니? 그렇죠. 시간도 없는데 그렇게 보는 게 훨씬 좋은 문제겠죠. 3번 가봅니다. 기억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찾으라고 했는데 원래는 문제부터 먼저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시간이 없다는 거 감안해서 선생님은 그냥 이거 패스하고요. 집에서 해주세요. 알았죠?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시, 삭주 구성. 자, 들어갈게요. 자, 구성은 화자의 어디라고 하는 것만 기억해 두자. 고향, 밑줄. 고향이 가지고 있는 정서. 너희들 느낌 있죠? 자, 그럼 기억부터 들어갑니다. 물로 사흘, 배로 사흘. 얘들아, 사흘이 며칠이야?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사흘. 며칠이야? 3일. 체크해 두자. 4일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자, 그럼 물로 며칠? 3일. 배 타고 며칠? 3일. 얘들아, 가까운 데 같아? 먼 데 같아? 오, 그 다음 가보자. 바로 얘기하네. 먼 삼천리 밑줄 쳐요. 어디가? 고향이. 그래, 그런 느낌 나지 않아? 가지고 가는 거야. 아직은 확실히 모르지만 고향일 것 같아. 그럼 얘들아, 고향이 멀다? 지금 화자는 고향에 있는 것 같아? 고향이 아닌 곳에 있는 것 같아? 그럼 고향을 바라보는 화자의 마음은 뭐겠어? 그리움. 얘들아, 관심 없으면 물로 3일이고 배로 3일인 거 카운트해야 안 해? 안 하지. 니네 끝났어. 이 시 주제까지 이미 니네 다 했어. 안 그래? 자, 그 다음 가보자. 더더구나 걸어 넘는. 야, 물 타고 3일, 배 타고 3일. 그 다음에 더더구나 뭐 해야 되나 봐? 걸어서도 먼 몇 리? 3,000리. 그래서 삭주 구성 밑줄. 화자가 그리워하는 곳. 이렇게 써도 될까 이제? 어디니까? 고향이니까. 산을 넘는. 얘들아, 토탈 몇천 리? 아니야. 먼 삼천리. 그래서 삭주 구성은 산을 넘어서 몇천 리? 6천리. 얘들아, 6천리. 너희들 딱 봐도 이거 짧은 거리다, 먼 곳이다. 자, 거리감 써도 화자는 그만큼 그리운데 그만큼 가기가 쉬워 안 쉬워? 안 쉬워. 자, 그러면 우리 2번 문제 한번 건드럭거립니다. 2번에 1번. 자, A에서는 3천리, 6천리 구체적인 수치 이용했니 안 했니? 그래서 삭주 구성이 먼 곳에 있음을 보여주는 건 맞아 안 맞아? 오, 옳지 않은 거 찾으랬으니까 2번에 1번은 패스. 자, 다시 2연으로 가보자. 물 맞아 흠뻑 젖은 제비도. 제비 밑줄. 제비가요, 지금 어떤 상황이야? 바로 앞에 꾸며주는 말 좀 봐봐. 물을 맞아서 흠뻑 뭐 했어? 젖었어. 얘들아, 제비도 가다가 뭐에 걸려서? 비에 걸려서 옵니다. 얘들아, 제비가 어디를 가다가 비에 걸려서 왔을까? 제비도 가다가 고향 어디라고? 그럼 얘들아, 제비도 어디를 날아가 보다가 삭주구성을 가다가
뭐에 젖어서? 비에 젖어서 물에 흠뻑 젖었어. 그럼 날기가 쉬워 어려워? 그래서 도착했습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럼 제비는 갔다 못 갔다 삭주 구성? 못 갔다. 그러면 제비에다 밑줄 쳐보자. 제비는 지금 삭주 구성을 가려고 했어. 그런데 갔어 못 갔어? 못 갔어. 못 갔어. 그럼 얘들아 제비도 누구도? 제비도 삭주 구성 못 갔어. 그리고 누구도? 화자. 그치? 그럼 제비는 거기다 써요. 화자의 처지와 동일시. 너희도 시험 말라면 쌤. 오케이? 제비도 가고 싶었어. 근데 제비도 가 못 가? 못 가. 그만큼 먼 곳이야. 근데 누구도 못 가? 얘들아 제비도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미 누구도는 깔려 있는 거야. 나도. 알겠지? 그 다음 또 가보자. 저녁에는 높은 산, 밤에 높은 산. 얘들아 높은 산 가기 쉬운 곳 어려운 곳. 어려운 거. 자 선생님이랑 이제부터 합니다. 선생님은요 긍정적인 느낌을 주는 건 동그라미 할 거예요.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건 세모 표시할 겁니다. 이건 국어 선생님들이 문학을 독해할 때 많이 쓰는 거거든요. 높은 산에다 동그라미 할래? 세모해 둘래? 세모, 밑줄. 너희들 어떤 느낌이 났길래? 문제. 또 뭔가 가고 싶은 곳이 있는데 가게 해? 못 가게 해? 니네 이 느낌 가서 한 거 아니야? 장애물, 방해물. 이 느낌 나지 않았니? 네. 써두는 거야. 공부를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이런 애들 많이 나오거든? 그럼 너희들 이제 이런 단어가 술술 나오게 될 거야. 지금은 처음이잖아. 자, 그 다음 가봅니다. 안 가도 되겠네? 2번 B 살펴보자. 화자에게 방해가 되는 대상인 높은 산. 맞아 안 맞아 여기까지? 맞아요. 그거 반복했어 안 했어? 했어요. 반복은 항상 의미를 강조하고 운율을 형성하니까 무조건 2번 맞다 틀리다? 맞아요. 맞아요. 오케이 지고 갑니다. 우리는 이렇게 시만 읽을 뿐인데 문제까지 같이 풀어보니까 어때요? 시가 조금 더 정확해지는 느낌이 있죠? 그러면서 우리는 문제도 풀고 있으니까 시간도 아끼고 있는 거야. 모의고사 너희들 봐봤죠? 시간 좀 쫓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점점점 쫓길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가장 쉬운 걸 본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거. 근데 고등학교 2학년 거, 고등학교 3학년 거 시간은 다 80분이야. 근데 지문은 더 길어져. 그리고 어때? 내용은 좀 더 어려워져. 그럼 당연히 지금 시간 부족하면 나중에는 시간 더 부족한 거 맞겠죠? 우리가 노력해서 그 갭을 메워가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시간이 어려워지면 90분으로 늘어나고 어려워지면 길어지면 10분, 100분으로 늘어나고 그럼 괜찮아요. 근데 시간은 다 80분이야. 근데 문제는 뭐야? 문제는 더 어려워져. 그럼 우리가 그걸 노력으로 외워야지. 맞죠? 자, C로 가봅니다. 삭주 구성은 산 넘어, 산 동그라미 할까 세모 할까? 세모. 먼 육천리 동그라미 할까 세모 할까? 세모. 자, 그 다음 가봅니다. 가끔 어디서는 꿈. 얘들아 꿈에서는 몇 천리? 4, 5천리. 꿈에서 더 길어져 짧아져? 짧아요. 그럼 꿈은 일단 세모 할까 동그라미 할까? 동그라미. 나한테는 일단 동그라미인 거야. 근데 얘들아 문학에서 꿈은 멍멍이 꿈이 한 개도 없어요. 다 장치예요. 왜 꿈에서 나타나? 니네 너무 좋아하는 짝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봐. 뭐 꿈에서도 나오잖아. 왜? 그만큼 너무 삭주 구성이 그리우니까. 화자가 얼마나 간절하게 그리워하는지 일단 꿈에서도 나타난 데서 확인할 수 있고요. 꿈에서는 거리가 좀 가깝다고 하는 거 보니까 좀 희망이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그 다음 봐볼까? 가다 오다 돌아오는 길이겠죠. 그럼 얘들아 꿈에서도 갔다 못 갔다? 못 갔다. 그럼 얘들아 꿈에서는 일단은 현실보다 거리가 짧다라는 면에서 좀 긍정이야. 맞지? 근데 꿈도 결국은 도착해 못 가? 못 가. 그래서 고향에 못 간다는 면에서는 또 꿈은 동그라미야 세모야?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 그러니까 꿈은 되게 이중적인 애인 거야. 긍정일 수도 있어. 현실보다는 일단 짧으니까 일단 좋지. 그런데 부정이기도 해. 왜? 결국 꿈에서도 짧건 뭐하건 간에 갔어 못 갔어? 못 갔으니까.
이해됐을까? 그 다음 가봅니다. 자, 끝났네요. C. 이번에 3번 봐보자. C에서는 삭주 구성이 더 멀어진 꿈속 상황을 제시하여 일단 끊어. 맞아? 어디가 틀렸어? 멀어진 지워. 아니야. 멀어진 게 아니라 일단 뭐 한 건 맞아. 가까워진 건 맞아. 그런데 얘들아, 화자의 안타까움은 맞다고 할 수 있어. 왜? 그렇지만 가까워졌지만 도착했으니까 못 갔으니까 그래서 뒤에 화자의 안타까움은 괜찮지만 앞에 건 틀렸어. 이해됐니? 자, 답은 몇 번이야? 3번. 그럼 이제 4번, 5번은 안 읽어도 돼. 시간 절약하는 거야. 확신이 있으면. 근데 선생님 저 불안해요 하면 4번, 5번도 어떻게 하는 거야? 읽으면서 조금 더 어떻게? 정확하게 지문을 이해하면 되는 거지. 자, D 갑니다. 서로 떠난 몸이길래 몸이 그리워. 밑줄 쳐. 그리움의 대상 몸. 아마 고향에 있는 또 다른 누군가의 사람을 얘기하지 않을까? 몸이 그리워. 자, 님을 둔 곳이길래 얘들아 그 곳에는 누굴 뒀어? 님. 그럼 아마 몸이 그립다고 하는 그 몸은 누구겠어? 님이겠지. 그래서 내가 왜 그렇게 화자가 고향에 가고 싶어 했을까? 우리 좀 궁금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고향이라서 가고 싶겠죠. 그럼 근원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고향에 누가 있나 봐?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우리다. 영변의 아스한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 화자가 사랑했던 님이 있는 것 같아요. 꿈에. 맞죠? 자, 몸이 그리워 동그라미. 그 다음에 못 보았소. 새들도 집이 그리워. 남북으로 오며 가며 안 합니까? 그럼 얘들아 새들도 밑줄 쳐요. 새들도 집이 그리워. 그럼 새들도 뭔가 그리움의 대상이라는 면에서 화자와 같아 안 같아? 근데 남과 북으로 오며 가며 아니합니까? 하는 거 보니까 새들은 왔다 갔다 하는 거 같아? 못 가는 거 같아? 하는 거 같아. 그럼 얘들아 새들은 그리운 곳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누구는 못 하는데? 화자는 못 하는데. 그러면 새 밑줄 쳐요. 새는 얘들아 화자와 동일시되는 존재일까? 화자와 대비되는 존재일까? 그렇지. 체크해두자. 선생님 일부러 어려운 말 쓸게요. 화자와 대비. 대비라는 말은 대조. 대조라는 말은 차이점이야. 선생님도 니네 생각해서 차이점이라는 단어 쓰고 싶지만 어쩔 수 없어요. 고등학교는 대비라는 단어가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대비라는 말이 차이점이라는 말이구나로 받아들일 줄만 알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럼 또 그 다음 가보자. 자, 그럼 얘들아 2번에 4번. 뒤에서는 님을 둔 곳이길래를 통해 삭주 구성을 그리워하는 이유가 나온다. 맞아 안 맞아? 맞아요. 5번 가봅니다. 자, 마지막 알파벳 2. 오연이에요. 들끝에 날아가는 나는 구름 밑줄 쳐. 밤쯤 어디론가 가 있을 테고. 그럼 얘들아 구름은 멈춰있는 애야 가는 애야? 그럼 얘들아 구름은 가는데 나는 가 못 가? 못 봐. 그럼 이거 화자와 동일시야 대비야. 대비. 그렇지. 화자와 대비되는 소재 몇 번째? 두 번째구나. 삭주 구성은 산 넘어 먼 육천리. 그렇게 표현돼서 끝. 그래서 얘들아 여운 남기고 있어 안 남기고 있어? 남기고 있죠. 너무 그리운 고향 갔어 못 갔어? 못 갔어. 그럼 얘들아 주제 하나만 써보자. 자, 선생님 항상 주제 이렇게 써주는데요. 써주자. 삭주 구성에 대한 그리움. 얘들아 주제 어렵니? 하나도 안 어렵지. 시 하나도 몰랐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김수월이라는 완전 유명한 시인의 시 삭주 구성이 김수월 시인의 고향이었구나. 이런 배경 지식까지도 알아내지 않았어? 김수월 시인은 사랑하는 님에 대한 시 많이 썼어. 그런데 1920년대이기 때문에 무슨 시대를 살았어?
일제강점기를 살았어. 지금 우리가 시간의 힘만 믿으면 돼요. 이렇게 배우는 거야. 선생님 이거 니네 그냥 풀어봐 했으면 아마 요시 많이 어렵게 느꼈을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보강을 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시가 쉬우면 선생님이 얘들아 보강 말고 그냥 틈틈이 풀어와 이렇게 하면서 숙제를 조금 더 플러스를 주는 거로 마무리했을 텐데 혼자 풀면 너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용어가 아예 고등학교 책이어서. 그래서 선생님이 좀 어쩔 수 없이 선생님도 일찍 나와야 돼요. 선생님 원래 5시 출근인데 선생님 3시 출근하는 거거든요. 방학 동안만 조금만 더 고생해봅시다. 알았죠? 자, 원래 여기 하나만 하면 되는데요. 선생님, 얘들아 14쪽 체크해놔요. 14쪽. 자, 14쪽 이것도 좀 숙제로 낼게요. 그리고 15쪽은 한번 너희들이 좀 그래도 이전 책들보다 좀 덜 중요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건 패스할 테니까 15쪽도 한번 너희들이 그냥 한번 독해해보세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16쪽은요. 요거는 우리가 나중에 뒤에 가서 일반 친구들도 안 했던 거라 나중에 뒤에 가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얘들아 일단은 거기 혹시 커리에다가 써놓게 되면 써놓을래요? 커리큘럼 나눠준 거에다가. 자, 그리고 커리큘럼은요. 자, 어디부터냐면 숙제를 좀 정확히 줄게요. 시1강 숙제. 시1강 이렇게 쓰면 돼요. 거기 1주차에다가 그 뭐 이렇게 뭐라고 숙제 써 있는데요. 니들은 그 숙제 그냥 버리고요. 그 1주 과제에다가 그냥 시1강 이렇게 써놔요. 옆에 너의 목소리 깃발 막 나왔는데 그거 그냥 패스하고 시1강 이렇게만 써놔요. 너희들은 좀 다르게 갈 거니까 숙제가. 알았죠? 그냥 얘들아 여기 봐봐요. 여기 이렇게 보면 여기 과제가 있어요. 과제. 근데 그 친구들은 딴 걸 줄 수밖에 없었어요. 너희들은 압축해서 좀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그냥 너의 목소리 깃발 이거 버리고요. 그냥 거기다 시 1강. 1강이라고 하면 15초까지. 뭔 얘기인 줄 알겠죠? 이렇게까지 풀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은요. 시 2강은 패스할 거예요. 다음에 해줄게요. 그 다음 얘들아 20쪽 하나만 더 보고. 원래 독서 해야 되는데 20쪽 하나만 더 보고. 알았죠? 자, 20쪽 숙제는 2강 패스예요. 일단은 2강은 패스예요. 알았죠? 그냥 1강만 해와요. 그리고 선생님이 3강 하나만 숙제를 더 줄 겁니다. 자, 1강만 일단 해와요. 자, 20쪽으로 가서 백석의 수라. 자, 얘들아 백석의 수라지만 하나 배우고 쉬었다 가자. 백석의 수라. 얘들아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거는요 선생님이 고등학교 1학년 가르치는데요. 어떤 교과서를 쓰는 곳이냐면요 천재강. 그래서 지금 개정교과서예요. 개정교과서인데 천재강을 어디서 쓰냐면 월봉도 썼던 것 같고 월봉고 그 다음에 오성고도 쓰고 그 다음에 또 천여고 여기도 쓰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꽤나 많은 학교들이 좀 쓰는 교재예요. 근데 거기에 고등학교 1학년에 실려있는 시예요. 교과서에. 그래서 이런 시들 아마도 너희들이 그냥 고등학교 1학년 돼서 천재강 그 교과서를 쓰게 된다. 그 출판사를 쓰게 된다 하면 무조건 내신 문제예요. 알았죠? 그리고 만약에 그걸 안 한다 하더라도 고등학교 1학년 국어책에 실렸다는 건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되면 알아둬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얘들아 천재강도 그렇지만 여기 봐봐 20쪽에서 비상강해도 쓰였고요. 그 다음에 너희들 맨 위에 봐봐 공통국어 2 미래엔 문학 미래엔 그래서 천재강 비상강 미래엔 뭐 이런 교과서에 다 실려 있어요. 그러니까 개정교과서에서 되게 사랑하는 작품이라는 거 기억해두자. 그래서 20쪽의 수라 별표 100만 개 꼭 기억해두세요. 아까는요 작가가 더 중요했고요. 지금은요 작가도 중요하지만 작품은 진짜 중요해요. 얘들아 니네 수라라고 하면 혹시 알고 있는 거 뭐 있니? 수락관. 수락관? 그게 뭔데? 왕이 먹는 거. 그치 임금의 밥상을 수라라고 하죠. 근데 그렇게 말하면 되게 긍정이야. 근데 얘들아 선생님 하나 얘기해 줄까요? 백석 삐줄 치고 써요. 일제강점기 시인이에요. 그래서요 일제강점기 시인을 넘어서요 얘는요 얘라고 하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은 수능에도 되게 많이 나오는 작가인데요.
이 사람은 고향이 북쪽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북쪽과 관련된 단어, 사투리가 되게 많이 나와요. 고향이 북쪽인데 고향에서 떠돌아다니면서 그러면서 아내랑도 헤어지게 되고 자기 자식이랑 부모랑도 헤어지게 되고 그래서 시들이 되게 우울한 시들이 많아요. 무슨 시대 때문에? 일제강점기 때문에. 일제강점기에는 우리가 이렇게 엄마, 아빠, 나 이렇게 도란도란 모여 살 수가 없잖아. 먹고 살기 어렵기도 하고 막 그러다 보면 다 뿔뿔이 흩어지잖아. 그래서 일제강점기 가족 공동체가 해체되는 시를 진짜 많이 쓴 작가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그렇게 수락관, 수락, 임금님의 밥상 이렇게 긍정적인 시를 쓰기가 어렵지 않았을까? 그럼 부정적으로 수라를 보면 뭐 있는 줄 아니 혹시? 와! 어떻게 알았어? 고등학교 2학년은 모르는데? 써봐요. 아수라. 얘들아, 아수라장이야. 아수라. 얘들아, 이거 불교 용어예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지옥에는 우리가 가면 안 되지. 남들이 가는 6개가 있어요. 그 6개 중에 하나가 뭐야? 아수라라는 곳이야. 그래서 야 여기 아수라장이네 할 때 그때 그 단어 긍정이야 부정이야? 겁나 부정 아니야? 그래서 여기는 그 아수라의 수라예요. 세모. 그래서 그냥 끊임없이 싸우는 지옥의 세계가 하나가 아수라예요. 절대 가면 안 돼. 현생 살면서 잘 덕을 쌓아야 아수라 안 갑니다. 제목이에요. 그럼 이 시작부터 뭔가 느낌이 불길하지 않아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바로 갈게요. 자, 거미 새끼 하나. 얘들아, 거미 새끼. 일단 밑줄. 아수라라고 하니까 막 거미 새끼 막 욕하는 거 아니야? 진짜 새끼 거미야. 자, 거미 새끼 하나가 방바닥에 내린 걸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자, 거미 새끼 하나를 봤어요. 방바닥에서. 나가 누군데? 화자예요. 화자는요 아무 생각 없었어요. 자, 제일 첫 번째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고민해 이렇게 해서 뭐 해버렸다? 문 밖으로 쓸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럼 얘들아 거미 새끼가 문 밖으로 어떻게 됐어? 아웃됐어. 근데 얘들아 그때는 막 어떤 저희가 있었던 거야? 생각이 없었던 거야? 생각이 없었던 거야. 자, 얘들아 화자의 심리 변화를 너희들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화자는요 아무 생각 없었다. 거기다 써놔요. 무심한 행동. 거기다 1. 화자의 심리가 변한 거예요. 얘들아 그냥 나쁜 생각도 없었고 좋은 생각도 없었어. 이해되지? 그냥 거미 새끼가 있으니까 뭐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놀랄 수도 있지만 화자는 놀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거미가 방바닥에 있으니까 어때? 에이 쓸어버렸단 말이야. 근데 얘들아 그 다음 가볼까? 차디찬 밤이다. 얘들아 시간적 배경이 언제였나 봐? 근데 얘들아 그 앞에 뭐가 붙어요? 차디찬 긍정 부정? 부정. 밤은 밝음 어둠? 어둠. 촉각적으로 봐도 시각적으로 봐도 별로 그렇게 좋지 않지 않아요? 차디찬 밤이다. 자 아무튼 이런 일이 일어난 시간이 언제야? 밤이야. 일단 기본적으로 말하면 시간적 배경이에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의미 부여를 하지 맙시다. 여기까지는 우리도 아무 생각 없이 봐도 돼요. 그냥 밤에 거미 새끼 하나가 발견됐는데 방바닥에 있잖아. 그래서 뭐야? 왜 있지? 그럼 그냥 버렸어. 근데 얘들아 이제 이연으로 가볼까? 언니젠가 이렇게 북쪽 사투리를 쓴다고요. 자, 언니젠가는 그냥 언젠가 평안북도 사투리예요. 언젠가 새끼거미 쓸려나간 곳에 얘들아 그곳에 새끼거미 쓸려나간 곳에 그곳에 무슨 거미가 왔어? 큰 거미. 근데 니네 이거 지금 큰 거미라고 하는데 뭐라는 말 나왔어? 엄마 거미 이런 말 나오지 않았어? 얘들아 맞아. 뭐 아빠 거미든 엄마 거미든 그런 거미 같아. 이제부터 화자는 뭔가 생각이 드는 거야. 큰 거미가 왔다. 나는 아무 생각 없었다야. 큰 거미를 보면서 가슴이 짜릿했어. 얘들아 왜 짜릿해? 이제는 아무 생각 없어. 심경의 변화가 생겼어. 심경의 변화. 자 가슴이 짜릿했다. 동그라미 2번. 변태야? 아니야.
계속 가봐. 짜릿하다는 게 뭐 좋을 때도 짜릿하고 별로일 때도 짜릿하잖아. 좀 더 가보자. 나는 또 큰 거미를 쓸어 문 밖으로 버리며 얘들아 얘도 어떻게 했어? 아웃이 아웃. 근데 얘들아 이제 무심한 게 아니야. 그 다음 밑줄 찬 밖이라도 누구가 있는 대로 가라고. 그럼 얘들아 이때 아웃과 이때 아웃은 의도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달라. 이때는 그냥 아이씨 거미 왜 있어? 이렇게 해서 쓸어버린 건데 이때는 뭐야? 서러워했다. 내가 한 행동이 한 가족을 뭐 했구나? 뿔뿔이 흩어지게 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뭐야? 새끼 있는데 가. 내가 똑같이 문 밖으로 거미를 쓸어버렸다 하더라도 첫 번째 거미 쓸은 거랑 두 번째 거미 쓸어버린 건 의도가 다른 거야. 알겠어? 이땐 생각이 없었던 거고 이때는 뭐야? 미안해서. 엄마 새끼 만나라고. 뭔지 알겠어요? 자, 얘들아 이제는 거미가 그냥 거미가 아니지 않니? 그럼 이제 의미를 좀 분석해볼까? 여기서 거미들은 다 뭘까? 한 가족. 그럼 얘네들은 일단 표현법 의인법이야. 너희들이 이제 여기선 거미는 그냥 거미가 아닌 거야. 가족이야. 그러면 얘들아 내가 지금 가족 공동체를 뭐 시켰구나? 흩어지게 하는 거 뭐야? 해체. 해체시켰다는 걸 인식한 거야. 시간이 언제인데? 차디찬 밤이다. 그럼 얘들아 이 차디찬 밤을 단순히 타임으로 계산할 거야? 이것도 뭔가 상징적으로 해석할 거야? 그럼 뭘까? 한 가족이, 한 가정이 제대로 유지될 수 없는 시간. 너무나도 차가우고 어두운 시간. 어느 시대인 거야? 일제강점기를 인식한 거야. 그럼 얘들아 여기서 기억하자. 하고 싶은 말은 결국은 일제강점기에 가족 공동체가 해체되는 게 너무 서럽고 안타까워 아닐까? 근데 하고 싶은 말을 직접적으로 말했어? 돌려서 말하고 있어? 그런 말하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써놓으세요. 우의적 기법이라고 해요. 아우 어렵죠? 우의적. 알아둡시다. 고등학교 때 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의적이라는 말 미리 먼저 듣고 알아들으세요. 다이렉트야? 돌려서 말하는 거야. 그렇지. 니네 막 거북이 얘기, 토끼와 거북이 이런 거 다 하고 싶은 말 직접적으로 말하는 거야? 돌려 말하는 거야? 돌려 말하는 거지. 빠르다고 자만하지 말고 느리다고 포기하지 말고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아니겠어? 우의적 기법이야. 그런 이야기가 우화인 거야. 알겠어요? 이솝우화. 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뭔가 흥미진진하면서 내용의 맥을 잡았을 겁니다. 마지막 3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린 가슴 밑줄. 이제 뭐 보고 가슴이 막 아려와? 거미 보고. 왜 가슴이 아려와? 그냥 거미는 거미야? 아니면 가족이 헤어진 모습이야? 그리고 그렇게 헤어진 모습을 누가 한 거야? 내가 했잖아. 죄책감도 있지 않을까? 아린 가슴이 사그라들기도 전이다. 아린 가슴이 캄다운되기도 전이야. 근데 그 다음 웬일? 어디서 좁쌀 알만한 알에서 이제 다 평안북도 사투리야. 이제 깨인 듯한 아씨 뭐야 발이 채 서지도 못한 무척 작은 새끼 거미. 얘들아 또 뭐가 보여? 그냥 이제는 뭐야? 무척 작은 새끼 거미 보여 안 보여? 이제 알을 떼고 나온 애야. 얘들아 발도 잘 못 써. 그만큼 갓이야. 얘 보니까 또 무슨 생각 들어? 내가 얘 엄마를 어떻게 했는데? 내보냈는데? 진짜 오열갓 아니니? 그 다음 봐봐. 그 새끼 거미가 이번에는 큰 거미가 없어진 곳으로 와서 알짱알짱거려요. 큰 거미가 그 새끼 거미에 뭐였나봐? 엄마였나봐. 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그래, 얘도 가야지. 자, 가보자. 나는 이 사람 울고 있을 것 같지 않니? 네 번째, 가슴이 무척 뭐 하는 것 같다.
야 이제 아리고 서렵고 짤이 아니라 가슴이 뭐예요? 매여와 막 그지 혼자 막 주먹 넣고 울고 있는 거야. 안 그러니? 자 그다음 봐보자. 가슴이 메이는 듯하다. 얘들아 가슴이 메이는 듯하다. 거기에다가 정서를 좀 분석해보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미안함. 오케이. 또 죄책감. 오케이. 또 안타까움. 이렇게 시에서는 뭘 느끼는 게 중요하다? 정서를 느끼는 게 중요하다. 알겠어요? 이런 말 직접적으로 안 나왔어도 충분히 일상적으로 느껴야지. 선생님 왜 죄책감을 느껴요? 그럼 사페 되는 거야. 사페. 알겠지? 일반적으로. 자 그다음 봐보자. 끝났어. 쉬자 얼른. 내 손에 오르기라도 하라고. 얘들아 누구한테 내 손에 올라오라고? 작은 새끼 거미. 나 이제 또 아작내는 거 아니다. 내 손에 오르기라도 하라고. 나는 손을 내어미나. 밑줄 손을 내민다. 거기다 써놓자. 이 작은 새끼에 대한 연민이야. 연민. 불쌍하다. 이거 어떻게 내가 한 일인데. 자 분명히 울고불고할 이 작은 것은 나를 무서워하며 달아나 버리며 나를 더 어떻게 한다? 서럽게 한다. 5번 서러움. 더 서러워. 날 외면해. 나는 이 작은 것을 곱게 부드러운 종이에 받쳐 또 어디로 버리며 문 밖으로 버리며. 얘들아 얘도 어떻게 된 거야? 왜? 이것의 엄마와 누나나 형. 얘들아 엄마는 누구였어? 큰 거미. 누나나 형 누구야? 새끼 거미. 거미 새끼. 그 맨 처음에 아유 괜히 버렸네. 엄마와 누나나 형이 가까이 이것에 걱정을 하며 있다가 밑줄 형광펜 밑줄 쉽게 만나기나 했으면 좋으련만. 거기다 써놓자. 이 아웃의 행동. 얘들아 첫 번째 아웃은 의미가 없어. 두 번째, 세 번째는요. 가족 공동체의 회복을 뭐 하는 거야? 소망하는 거야. 네 맞아요. 기원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아웃은 얘들아 가족 공동체 회복을 기원해서 그랬던 거야? 아니죠. 내신 문제에서 맨날 나왔습니다. 첫 번째 거미 새끼 버릴 때는 생각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그때 아웃은 아무런 의미 없다. 두 번째 거미, 세 번째 거미를 버렸을 때 그때부터 이제 화자에게 뭔가 생각이 드는 거야. 맨 마지막 슬퍼한다. 형광펜 밑줄 마지막 여섯 번째 감정. 자 슬퍼하는 거 보니까 얘들아 쉽게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지 않아요? 자 그래서 거기에다 써놓고 주제 쓰고 씁니다. 자 주제 가족 공동체의 해체로 인한 슬픔과 가족 공동체의 해체로 인한 슬픔과 가족 공동체의 해체로 인한 슬픔과 회복 소망 회복 소망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미안하지만 숙제는 하나 더 추가합니다. 자 시 3강까지 숙제로 써놓으세요. 시 3강. 그래서 숙제는요. 시 1강과 시 3강이 숙제예요. 다음 주는 문학에서 소설로 넘어갈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숙제가 좀 다르다는 거 느낌이 오죠?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알았죠? 시 3강, 시 1강, 시 3강 써두고요. 얘들아 23쪽은요. 같은 작가예요. 누구 작가야? 백석이에요. 그럼 여기도 평안북도 사투리 많이 쓸까 안 쓸까? 써요. 그래서 못 알아듣는 단어 많이 있을 거거든요. 단어 하나하나의 주의 깊이보다는요. 단어보다는 전체적인 느낌을 좀 보세요. 명절날이에요. 그래서 이 명절 옛날 명절은요. 그냥 요즘처럼 여행 가요 막 이런 시대였어. 아니면 사돈의 팔촌 막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다 모이는 자리였어. 다 모이는 자리였지. 그래서 명절날 이렇게 화기애애한 가족 공동체의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백석은 이렇게 명절날 화기애애한 가족 공동체의 모습도 그렸고요. 그런 가족 공동체가 일제강점기로 인해 뿔뿔이 해체되는 아픔도 다 썼던 작가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까지예요. 자, 좀만 쉴까요? 힘들지? 많이 해가지고. 자, 또 진행해 보자. 자, 얘들아, 이제 독해로 가보자. 독해.
인문학 독서로 들어갈게요. 자, 인문학 독서는요. 인문예술 1강으로 먼저 시작할게요. 인문예술 1강. 자, 인문예술 1강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근데 얘들아, 선생님은요, 없어요. 조금 너희들이 요렇게 읽길 바래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건 시험을 볼 때 시간이 없다라는 거야. 너희들이 이미 시험을 보고 들어온 친구들이기 때문에 물론 선생님 저는요 시간이 남던데요 이런 친구도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속독이 되는 친구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10명 중에 8명은 시간에 쫓겼을 거예요. 다 시간 안에 해결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또 10명 중에 한 3, 4명은 어떤 친구도 있냐면요. 시간 안에 못 풀어서 몇 개는 찍는 거. 그냥 사사사사사 뭐 이렇게 찍거나 뭐 3, 4, 10 뭐 이렇게 하면서 너희들 나름대로 찍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모의고사는 좀 시간이 없다라는 걸 선생님은 일반적으로 좀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주어진 시간 안에서 어떻게 하면 문제를 좀 빨리 풀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요. 근데 얘들아, 시간이 없다고 해서 지문을 안 읽을 수도 없는 거고 시간이 없다고 해서 지문을 뭐 이해 못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게 좀 딸리냐면요. 선생님은 항상 그래서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해요. 얘들아, 우리가 10쪽에 있는 지문을 읽을 거거든요. 10쪽. 독서 10쪽이에요. 인문예술 1강인데요. 10쪽에 있는 지문을 읽고 옆에 있는 11쪽에 있는 문제를 풀 거예요. 맞죠? 얘들아, 우리가 이렇게 긴 지문, 사실 얘는 긴 지문도 아니야. 옆 밑에 좀 그래도 좀 남아있잖아. 우리가 이런 긴 지문을 읽는 이유가 뭐 때문이야? 옆에 있는 문제 풀려고 그러는 거 아니니? 솔직히?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긴 지문을 읽는 게 낫겠어? 아니면 문제를 먼저 읽고 내가 먼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정보를 좀 체크하는 게 낫겠어? 그쵸? 무조건 우리는 뭐부터 읽는다? 문제부터 읽는다가 너희들의 습관화가 돼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항상 지문 나오고 그 다음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식적이지 않으면 우리는 뭐야?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고 다음 글을 읽어요. 열심히 읽어요. 그래놓고 문제 풀다가 이거 뭐지? 다시 지문 또 읽어요. 그 다음 문제 풀려고 다시 또 지문 읽어요. 얘들아, 지문만 3번, 4번 읽어버리면 시간이 있겠니 없겠니?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애초에 문제부터 읽어서 어떻게 내가 좀 중요하게 해둬야 되는 정보, 내가 좀 체크해둬야 되는 정보를 좀 먼저 인지하시고 지문을 대하는 게 지문을 여러 번 읽지 않고도 지문을 정확하게 독해하는 방법이에요. 지문을 여러 번 읽지 않는다는 건 뭐를 의미한다? 시간을 아낄 수 있는 어떤 포인트가 될 거라는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무조건 뭐부터 읽는다? 문제부터 읽는다.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 먼저 문제부터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볼게요. 자, 윗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찾으라고 했어요. 첫 번째, 1번 밑줄 내용일치 문제예요. 유형으로 말하자면 내용일치 문제인데 이런 내용일치 문제는 비문학에서 맨날 나와요. 비문학 지문마다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얘들아, 이렇게 내용일치 문제는 결국은 어디에 답이 있겠어? 지문 안에 있겠지. 그럼 이런 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면요. 원래는 다 읽고 넘어오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얘들아, 너희들 지문이 조금 내용이 버거울 때 있지 않니? 이미 한 중간 정도 읽었는데 내용이 너무 과해. 너희들이 느끼기에 정보가 너무 많아. 그럼 얘들아, 다 읽고 굳이 1번 문제로 올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알아? 한 반 정도 읽어요. 지문에서. 그리고 1번 문제로 와요. 그래서 OX 문제로 풀어요. 그래서 뭐 정확히 아니야 하는 거 몇 개 있으면 지워요. 그래서 오지선다가 아니라 삼지선다, 이지선다 이런 식으로 좀 푸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괜히 우리한테 너희들이 인문이나 예술에 대한 배경 지식이 너무 없어. 그래서 이 지문이 너무 무거워. 근데 괜히 다 읽고 풀어야겠지? 라고 해서 다 읽고 넘어왔다가 정보가 엉켜버리면 1번 같은 문제는 오히려 더 어려워져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어떻게?
한 지문의 반 정도 읽고 정보가 좀 쌓였다. 어느 정도 쌓여서 내가 1번 문제를 좀 건드려 볼 수 있겠다. 그러면 차라리 그때 1번 문제 넘어오는 게 훨씬 나아요. 알았죠? 그래서 문제 꼭 다 읽고 푸는 문제는 아닐 수도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제일 쉬운 유형입니다. 2번. 예술에 대한 누구와 누구의 견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예술에 대한 누구와 누구의 견해야? 플라톤. 한 명 더. 아리스토텔레스. 그럼 너희들은 누구와 누구에 대한 생각을 잘 읽으면서 정리해야겠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특히나 그들이 뭘 바라본 거? 예술. 그거 정보 나올 때 너희들은 거기에 혈안을 아주 거기에 타겟을 걸어야 되는 거야. 자, 우리가 이렇게 어디에 타겟을 둬야 되는지 알겠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자, 누구의 관점에서 알맞지 않은 거 찾으라고 했어? 르케르. 그럼 얘들아, 누가 되게 중요한 사람인 거야? 르케르가 중요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힘줘서 읽어야 될 사람들이 찾아졌어. 3번을 위해서 누구 힘줘라? 르케르. 2번을 위해서 누구와 누구를 힘줘라?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 나오면 전부 잘 구분해 두는 거. 이게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 해야 되는 무게중심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리고 지문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알겠어? 자, 이제 1문단부터 내용 읽을 건데요. 자, 얘들아, 선생님은요, 꼭 내용 읽을 때요,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다 밑줄 치지 마. 하나도 밑줄 안 치지 마. 무슨 말이냐면, 뭐만 밑줄 쳐라? 중요한 거. 그 중요한 거, 뭐와 관련해서 중요한 거? 문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거. 알았죠? 그래서 중요한 걸 밑줄에 쳐놓으면 나중에 문제 풀다가 너희들이 올 때 눈에 띄어 안 띄어? 띄어요. 그럼 훨씬 더 지문을 읽고 허비하는 시간이 줄어들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이걸 다 암기할 수는 없잖아요. 지문을. 암기할 거면 시간 너무 걸려서 안 돼요. 그러니까 잘 표시해 두겠다라고 생각을 해둡시다. 알았죠? 자, 그럼 이제부터 진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들어갑니다. 1번부터 바로 들어갈게요. 자, 시작합니다. 자, 선생님은 숙제를 낸 게 있어요. 뭘 숙제를 냈냐면 이렇게 한 지문 정도는 너희들이 어떻게 해라? 선생님이 지금 칠판에 하는 것처럼 요약 정리하라가 숙제예요. 한 지문 정도. 알았죠? 근데 그 한 지문은요, 자율이에요. 선생님 저는요 아직 이렇게 요약 정리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하는 친구는요 쉬운 지문으로 연습해보세요. 그리고 선생님 저는요 이런 거 할만해요 하는 친구는요 본인에게 어려웠던 지문으로 접근해보세요. 만약에 선생님 저는 아직 못하겠어요 하면요 선생님이랑 한 지문을 선생님이 이렇게 칠판에 써줄게요. 그럼 그대로 쓰라는 게 아니라 너희가 집에 가서 한번 너희들의 언어로 정리해보는 연습하세요. 알았죠? 요약이기 때문에 다 쓰는 거야? 중요한 것만 쓰는 거야? 중요한 거. 그럼 이 지문보다 내용이 많겠어? 적겠어? 적어요. 우리는 그 지문을 기억하고 문제를 푸는 거. 그런 연습을 하다 보면 나중에 훨씬 덜 힘들게 훨씬 더 빠르게 이렇게 하게 돼요.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하려고 글을 읽어 버릇하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요약 정리를 안 하더라도 우리 뇌는 글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 요약을 하면서 읽어요. 그럼 훨씬 더 어떻게 한다? 빠르게 덜 힘들게 지문을 대할 수 있게 돼요. 알았죠? 우리 뇌를 그렇게 훈련을 시킵시다. 지금은 의식적으로. 자, 1문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프랑스의 철학자 르케르는 얘들아 이 사람 중요한 사람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맞죠? 이렇게 너희들은 체크가 되는 거야. 우리가 아무것도 몰랐지만 이제 중요해지잖아. 르케르 동그라미. 그럼 그 다음은 누구에 대한 설명일 확률 되게 많아요? 르케르. 그럼 르케르에 대한 설명은 이제 밑줄 치면서 중요한 것만 체크합시다. 프랑스의 철학자 르케르는 텍스트가 뭐야? 나 영어를 모르는데 즉 얘들아 즉이라는 말은 거기에다 써놔 그냥 아예 이꼬르야. 그러니까 텍스트라는 말 못 알아들었으면 그 다음 말에 매달리면 되는 거야. 텍스트 즉 뭐를 통해? 이야기를 통해. 그러니까 텍스트 이꼴 뭐였던 거야? 이야기였던 거야. 즉이라는 접속 표현이 뭔지를 알면 너희들은 텍스트란 말 몰라도 즉 나오면 그 다음 거에 목숨 걸면 되는 거야. 알았죠? 그럼 다 버려. 르케르는 이야기를 이게 중요한 거야. 이야기를 또는 뭐를? 텍스트를 뭐 하는 과정을 통해? 그렇죠. 그럼 밑줄 이야기 해석하는 과정. 근데 그거를 통해
그럼 이야기를 해석하라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걸 통해 뭐를 이해할 수 있다? 누구 이해? 자기 이해할 수 있다라는 그게 뭔데? 자기 해석학을 주장했다. 누가? 그럼 니케르 동그라미, 자기 해석학 동그라미. 나중에 자기 해석학이 뭐야? 라고 묻는다면 너희들은 뭐라고 말하면 되는 거야? 이야기를 해석하는 과정 통해 자기 이해하는 거요.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그 다음 가보자. 그가 누군데? 그저 막연하게 풀지 마. 그는 누구는? 리케르는 이렇게 있는 게 좋아. 누구와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중요한 사람 나왔어. 누구랑 누구? 플라톤. 또 한 사람 누구? 아리스토텔레스. 근데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을 대하는 관점이 중요했죠. 그럼 잠깐만. 리케르는 누구와 누구로 시작되는? 자, 플라톤 이따도 나올 사람이니까 세모. 아리스토텔레스 우리가 중요하게 볼 사람이니까 구분합시다. 네모. 그래서 선생님은 비문학을 할 때요. 처음 나오는 사람은 동그라미, 그 다음 나오는 사람은 세모, 그 다음 나오는 사람은 네모. 이렇게 그냥 순서가 되어 있어요. 그럼 너희들도 그냥 그렇게 순서로 가는 거야. 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시작되는 뭐의 개념을 그가 확장시켰다고? 그럼 얘들아, 미메시스는 누구로부터 시작됐어? 미메시스의 시작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뭐 한 거야? 시작한 거야. 근데 그걸 뭐 시킨 사람은? 확장시킨 사람은 누구야? 리케르. 그럼 리케르에다가 동그라미, 확장에다 동그라미. 확장은 리케르 거야. 그러니까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미메시스라는 개념이 나온 건 맞아. 하지만 그 개념을 확장시킨 건 누구야? 리케르야. 리케르는 그 개념을 확장해서 미메시스 3중 구조를 제시하고. 그럼 미메시스 3중 구조는 누가 제시한 거? 그렇지. 그럼 어떤 리케르는 무슨 기호야? 동그라미. 그래. 나중에 플라톤은 미메시스 3중 구조를 제시했다. 세모가 동그라미일 수 있어? 없어? 없어. 우린 그런 기호로도 풀 수 있는 거야. 자, 미메시스 3중 구조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얘들아, 이가 뭔데? 미메시스 3중 구조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푸는 거다. 독서를 통한 독서의 자기 해석 과정. 얘들아, 독서가 뭔데? 얘들아, 근데 잠깐만 봐. 독서를 통한 독서의 자기 이해 과정? 이게 뭔데 결국은? 자기 해석학. 자기 해석학 앞에 나온 말이야. 그런데 일부러 똑같은 말 쓰는 거야. 단어 바꾼 거야. 새로운 내용인 척. 글쓴이 독자들을 어떻게? 더 머리 뽀개지게 하려고. 결국 이야기를 해석하는 게 한 단어로 말하면 뭐야? 독서 아니야? 독서를 통해 자기 해석 과정? 자기를 해석하는 건 자기 해석학 아니야? 자기를 이해하는 거 아니야? 그런 과정을 뭐 했다? 설명했다. 누가? 리케르가. 자기 해석학을 한 번 더 얘기해 준 거야. 그러니까 자기 해석학은 이야기를 해석하는 과정, 즉 뭐를 통해 가능한 거야? 독서. 끝. 1문단 끝. 얘들아, 선생님이 이렇게 크게 써서 그렇지. 너희들 1문단에 있는 양과 선생님 칠판에 있는 양 봐봐. 누구의 양이 훨씬 적겠니? 선생님이 훨씬 적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학생은 1문단부터 힘 빼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정확하게. 알았죠? 누가 시작했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그 개념을 누가 확장시켰어? 리케르. 이렇게 중요한 사람들 딱딱 구분하잖아. 미메시스 3중 구조는 그런 리케르가 뭐 한 거야? 얘기한 거. 그 3중 구조는 뭐랑 관련돼 있어? 자기 해석학과 관련돼 있지. 이해됐어? 2분 다 가보자. 미메시스란 얘들아 뭐에 대한 설명해야 된다? 미메시스 동그라미 미메시스 3중 구조가 나올 것 같으니까 자 가보자. 미메시스란 예술에서 현실을 모방 또는 뭐 하는 거? 자, 예술에서 현실을 모방 또는 뭐 하는 거? 재현까지만 밑줄. 그게 미메시스의 개념이야. 미메시스로서의 예술은 그 현실을 다시 모방한 잠깐 보자. 그런 용어이다.
세계를 이상과 현실의 이원 구조로 본 뭐는? 그럼 잠깐 미메시스 얘기하기 위해서 누구 얘기하는 거야? 플라톤. 그럴 수밖에 없지. 미메시스의 시작은 누구였으니까?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였으니까. 근데 플라톤이 뭐를 바라보는 관점 나올 것 같아? 예술에서 현실을 모방 재현하는 게 미메시스야. 플라톤의 미메시스 얘기하는 거 보니까 예술이라는 거 나올 것 같지 않아? 몇 번 문제 관련이 있을 것 같아 여기? 2번 문제 뭔가 연관이 있을 것 같지 않아? 자, 열심히 읽어야 되는 파트다. 자, 그럼 잠깐만. 플라톤은 우리 어떤 기호로 처리했다? 세모. 자, 플라톤을 들어가 보자. 플라톤은 발 앞에 있는 거 꼭 기억하자. 세계를 뭐와 뭐로 봤대? 세상을 하나로 봤어? 두 개로 봤어? 두 개로 봤어. 뭐와 뭐? 이상 그리고 현실. 그럼 플라톤 내용이니까 물결로 하자. 선생님 세모는 항상 물결로 해놔요. 구분되게 앞에 내용과. 그럼 이런 구조를 무슨 구조라고 그래? 이원적 구조에도 어떻게 하자? 물결 뭐플라톤 거야 다. 자, 그런 플라톤은 현실을 뭐로 모방한 거야? 이상 세계인 뭐 모방한 거야? 이데아 모방. 얘들아 잠깐만. 이상 세계를 뭐라고 한다고? 같은 동격인 거야. 그리고 현실을 이상 세계라고 하는 이데아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데아. 그래서 얘들아 참고로 알아두자. 플라톤은 이상을 좋아해요. 현실을 별로라고 생각해요. 알았죠? 그런데 자 아무튼 플라톤은 세상을 두 개로 봤어. 항상 뭐랑 뭐가 있다? 이상과 현실이 있다. 근데 현실을 이상 세계인 이데아를 모방한 것으로 보았는데 미메시스로서의 뭐는? 예술은 그 현실을 또다시 모방한 거. 그럼 얘들아 현실이 뭔데? 이데아 모방이지. 그런데 미메시스로서의 뭐는? 예술은 그 현실이 뭔데? 이데아를 모방한 걸 또 뭐 하는 거? 모방하는 거. 그렇게 봤단 말이야. 복잡하지? 그러니까 기억해. 플라톤에게 현실은 이데아 모방이야. 근데 플라톤에게 예술은 뭐야? 이데아를 모방한 현실을 또 모방한 게 플라톤의 예술인 거야. 오케이? 자, 그러니까 모방 두 번인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얘들아 플라톤에게 현실은 한 번 모방. 플라톤에게 예술은 두 번 모방. 됐겠어? 그럼 그 다음 가봐. 자, 그가 누군데? 플라톤 계속 갑니다. 감각세계인 현실을 모방한 예술은 그치? 현실을 모방한 예술이잖아. 인간을 이데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무슨 대상이라고 인식했다? 예술은? 그럼 얘들아 기억하자. 플라톤은 예술을 뭐라고 생각했다? 부정적. 근데 플라톤이 세모니까 혹시 부정적과 헷갈릴 수 있으니까 부정적에다도 세모해서 플라톤이 예술을 바라보는 관점 긍정 부정? 부정. 일단 그거 하나 체크해놔야 되는 거 알겠지? 플라톤에 따르면 예술은 그 갈래마다 모방을 하는데 모방이었잖아 예술은? 근데 모방하는 양태는 모양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럼 플라톤 얘기 아직 안 끝났어. 플라톤은 갈래마다 예술은 모방이잖아. 근데 모방의 양태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물결 표시하면 돼. 그럼 그 다음 또 봐봐. 자 그럼 봐봐. 그럼 얘들아 연극은 뭐겠니? 하나의 갈래의 예시인 거야. 예를 들어 라는 말을 빼버린 거야. 그럼 얘들아 연극이라는 갈래는 물결. 연극은 뭐야? 서술자 개입 없이. 연극은 누구의 개입이 없다? 서술자 X. 서술자의 개입이 없이 등장인물이 직접 현실을 모방하고 모방하는데 어떻게 모방해? 직접 모방 물결. 그게 연극이야. 또 다른 갈래 볼까? 또 다른 갈래는 무슨 갈래가 나왔어? 서사시. 그럼 얘들아 연극과 양태가 같겠니? 다르겠니?
달라야지. 그럼 얘는 서술자의 개입이 없어? 있어? 있어. 그럼 서술자 세모. 얘는 서술자가 있어. 그리고 또 하나 서술자가 있고 직접 현실은 모방에 간접 모방이야. 간접 모방에다가 물결. 이렇게 갈래마다 모방은 하는데 모방하는 양태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누가 말하는 생각이야 지금? 플라톤. 한편 누구는? 그럼 얘들아 한편에다가 끊어. 이렇게. 이제 누구 정보 끝난 거야? 플라톤 끝난 거야. 정보를 구분해 놓는 거야. 물론 우리가 플라톤은 어떻게 체크할 거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떻게 체크할 거지만 네모로 체크하겠지만 그리고 이제는 물결 말고 어떻게? 그냥 찍찍 이렇게 실선으로 표현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한편에다가 정보를 끊어놓으면 훨씬 더 눈에 띄겠죠. 나중에 플라톤이 바라본 예술 어쩌고저쩌고 나오면 어디 보는 거야? 여기 보는 거야? 여기 보는 거야? 여기 보면 되는 거야. 이해됐어? 이렇게 표지를 선생님은 나눠 놓는 거예요. 다시 보게 되더라도 지문을 다시 보게 되더라도 아무데나 막 휘젓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그 위치만 다시 보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바라본 예술도 정리를 해야 이번 문제 풀지 않겠어요? 자, 좀 더 가보자. 한편 아리스토텔레스에겐 예술이 인간의 행동을 그대로 모방하는 게 아니라 그럼 얘들아 체크하자. 아리스토텔레스에게도 예술이 네모 인간의 행동을 뭐 하는 게 아니야? 그대로 모방해 X. 그럼 어떻게 하는 건데? 개연성이 있는 일을 필연성에 따라 조직한 거기 때문에 다시 밑줄 개연성 동그라미 그거를 뭐에 따라 조직한 거야? 필연성 동그라미. 그래서 뭐 한 거야? 아리스토텔레스의 모방은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예술은 네모칸의 창조적 모방이야. 그럼 얘들아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예술은 그대로 모방이 아니라 무슨 모방이야? 창조적 모방. 그럼 아리스토텔레스가 바라보는 예술은 긍정 같아? 부정 같아? 가볼까? 자, 인간의 감정을 정화하고 네모칸 인간 감정 정화. 뭐가 정화해? 뭐가 정화해? 예술이. 그럼 정화가 뭔데? 깨끗하게 해주는 거 아니야? 단어 나쁜 단어야? 좋은 단어야? 그 다음에 인간이 뭐를 느끼게 만든다? 네모칸 쾌감 네모칸 뭐가? 예술이.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 관점을 받아들여 누구는? 리케르. 그럼 리케르는 봐봐. 미메시스를 누구가 주장한 거야? 시작된 거야?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그 중에 리케르는 누구의 관점을 받아들인 거야?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을 받아들인 누구는? 리케르는. 그래서 리케르는 플라톤이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았던 것도 체크. 그래서 자, 리케르는 미메시스를 인간의 행동을 줄거리로 구성하고 이걸 언어로 표현하는 걸 보고 그러니까 리케르는 인간의 행동을 뭐로 구성했어? 줄거리. 얘들아 줄거리로 구성하는 게 지금 줄거리가 뭔데? 이야기. 줄거리로 구성했고 이를 뭐로 표현했어? 언어로 표현했어. 그래서 뭐야? 독서를 통해 느낄 수 있는 거겠지. 자, 언어로 표현했고 이것을 더 발전시켜서 미메시스로서의 문학을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누구의 삶까지 연결했어? 밑줄 독자의 삶까지 연결했어. 누구까지 생각했어? 독자까지 생각을 했단 말이야. 하고자 하였다라고 얘기해서 그 다음 가보자. 리케르의 미메시스를 나와요. 그럼 얘들아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끝난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몇 번 문제 잠깐 풀고 간다? 2번 문제. 2번 문제 너희가 지금 풀어보자. 선생님 30초밖에 안 줄 거예요.
자, 시간은 끝났는데요. 2번에 몇 번 한번 했나요? 3번 2번 둘 중 하나인데. 2번 자, 얘들아, 혹시 4번 쓴 친구가 아까 4번 들린 친구가 있어서 적절하지 않은 거야? 인간의 감정을 정화하고 인간에게 쾌감 느끼게 한다. 3번은 맞죠? 아, 4번은 맞죠? 버리고요. 3번. 인간을 이상 세계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점에서 부정적 대상으로 봤다.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맞죠? 3번도 맞는데? 그럼 2번 틀렸네? 왜? 얘들아, 모방된 대상을 다시 모방해서 이상과 현실로 나눈 거야. 이미 플라톤은 이상과 현실로 나누고 모방 어쩌고저쩌고 시작하는 거야. 그치, 선호관계 틀렸어요. 그러니까 모방된 대상을 다시 모방함으로써 버려요. 그냥 플라톤은 세상을 두 개로 봤어. 항상 뭐와 뭐로? 이데아인 이상, 그리고 그것보다 또 저급인 현실. 이거 하나 기억해두면요, 나중에 플라톤 나왔을 때 풀기 좋을 겁니다. 플라톤은 세상을 하나로 봤다, 이원적 구조로 봤다. 이원적 구조. 비문학은 팩트거든요. 배경 지식이 많을수록 좋아요. 비문학 할 때 플라톤 되게 많이 나와요. 플라톤 나오면 플라톤은 세상을 항상 두 개로 봤다는 거. 뭐와 뭐로 봤다? 이상과 현실. 근데 어디를 더 긍정했다? 이상. 이상을 뭐라고 얘기했어? 이데아. 이거 기억해두면 나중에 도움 될 겁니다. 알았죠? 선생님은요, 서양 철학은 배우지 않았어요. 교과 과정으로. 그런데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맨날 나오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반대로 현실주의자예요. 플라톤은 이상주의자예요. 그런 게 맨날 나오는데 선생님은 그걸 어디서 배웠냐면 이렇게 비문학 독서에서 배웠거든요.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알았죠? 자, 그럼 다시 2번 풀었죠? 자, 다시 3분단 가봅니다. 그럼 이거 하기, 자, 3분단 좀 한번 가보자. 이거 하기 전에 어차피 글 끊어졌으니까 1번에서 몇 번은 지우고 가자. 4번? 3번? 자, 3번 지우자. 리케르의 미메시스는 누구의 견해를 발전시킨 거야? 아리스토텔레스. 일단 1번에 3번은 적절하니까 지우고 갑시다. 근데 얘들아, 나머지는 미메시스 1, 2, 3 그런 거 나왔잖아. 아직 1, 2, 3에 대해서는 우리가 본 적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풀도록 하고요. 혹시 1번에 4번은 맞을 것 같아요? 틀릴 것 같아요? 맞아요. 왜요? 뭔가 이야기를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자기 이해, 그게 자기 해석학, 그게 리케르. 그 리케르는 미메시스 3중 구조를 제안했다. 왠지 뭔가 맞는 이야기가 결합됐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자, 참고로 얘기하자면 일단 맞습니다. 근데 아직은 성급하게 판단 못해도 괜찮아요. 뭔 얘기인지 알죠? 일단 흐름이 끊겼기 때문에 넘어온 거니까. 그리고 너희들 1번 문제 풀려면 뭘 되게 잘 풀어야 될 것 같아? 미메시스 1, 미메시스 2, 미메시스 3의 정보를 잘 정리해둬야 될 것 같은 생각 들지 않니?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잠깐 건드려 봄으로 인해서 1번이 삼지선다형이 됐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뭘 더 앞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지도 구분이 되거든요. 이렇게 문제는 항상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가이드이기도 하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요. 어떻게 문제 풀어야 돼? 아니, 중요한 건 거기 출제자가 원하는 그런 구간을 우리가 간파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자, 들어가 봅니다. 3문단 들어갈게요. 리케르는 미메시스를 전형상화 단계인 미메시스 1. 3중 구조니까 몇 단계 나올 것 같아? 3단계 나올 것 같잖아? 그럼 3단계면 난 이제 다시 미메시스 1을 동그라미, 미메시스 2를 어떻게? 세모, 미메시스 3를 어떻게? 네모. 다시 기호는 바뀌는 거야. 갑자기 동그라미 했고 세모했다고 해서 플라톤이요 이렇게 받아들이진 않겠지 이제. 알았지? 항상 세 기호를 나름대로 살림살이로 쓰면 돼요. 자, 그럼 가보자. 미메시스 1에다 네모칸을 치는 게 아니라 미메시스 1은 뭐야? 전형상화 단계. 그러니까 1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형상화 단계가 뭐야? 2. 그 다음에 자, 재형상화 단계가 뭐야? 3. 그럼 어떻게? 네. 이렇게
자, 그럼 이제부터 한번 보자. 그러니까 몇 중 구조야 이게? 3중 구조. 자, 미메시스 원은 이제부터 뭐 준비한다? 동그라미 준비한다. 밑줄 준비한다. 자, 미메시스 원은 거기에다 체크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 동그라미 하면 원에 대한 설명인 거야. 알았죠? 미메시스 원은 작가가 인간의 행동을 이야기한 거야. 이야기하기 전 단계야. 전 단계. 전 단계의 동그라미에도 좋고요. 아까 전 형상화 단계의 동그라미 돼 있어서 같은 말이야 라고 생각 한번 해줘도 좋고요. 그 다음 또 가보자. 이 단계에서는 이 단계가 뭔데? 원 단계. 그치? 애매하게 2단계 이렇게 읽지 말고 미메시스 원 단계에서는 이렇게 대입하면서 읽어. 알았죠? 원 단계에서는 작가는 행동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하며 자, 밑줄해야죠. 작가가 뭐를 하려고 한대요? 어떤 행동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한대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말하고자 하는 행동의 의미를 독자 또한 뭐 할 수 있다고 전제한다? 독자 또한 이해가 가능하겠지라는 전제가 있는 단계예요. 알았죠? 그 다음 또 가봅니다. 미메시스 2는 이제 뭐 나와? 2. 그럼 끊어. 2는 그러면서 이제 무슨 준비해? 세모 준비하는 거야. 세모는 항상 선생님 물결과 같이 가요. 정보 구분하려고. 자, 미메시스 2는 미메시스 1에서 행동. 얘들아 아까 작가가 인간의 행동을 이야기하려고 했잖아. 이해하려고 했잖아. 그 행동이 서사적 흐름 속에서 줄거리로 구성되는 단계다. 얘들아 이때는 뭐로 구성된다고? 줄거리로 구성이 되는 단계야. 물결. 그 다음 또 이 단계에서는 이 단계라고 하지 말자. 뭐는? 미메시스 2에서는 작가는 인간의 다양하고 이질적인 행동 중에서 얘들아 봐봐. 작가가 행동의 의미를 이해한다고 했잖아. 근데 이 단계에서 작가는 행동이 인간의 행동인데 인간의 행동이 어때? 물결. 다양해. 하나 더 이질적이야. 그러니까 인간의 행동은 하나야? 여러 개야? 여러 개야. 거기 중에서 자신은 여기에서 누군데? 작가는 의미 있다고 판단되는 행동만 골라. 모든 인간의 행동을 다 쓰는 게 아니야. 그 중에서 작가가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행동을 뭐 할 거야? 고를 거야. 고르라고 하고 선택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선택을 해서 그걸 뭐에 따라서? 인과관계에 따라서 뭐 한다? 배치한다. 사실은 나는 인과관계에 따라 배치한다가 줄거리를 구성한다고 들렸어요. 원인과 결과, 원인과 결과. 어떤 한 인물의 행동의 원인, 결과, 원인, 결과. 그러다 보면 그게 뭐가 돼? 소설 속에, 이야기 속에 줄거리가 되는 거지.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이때 형상화된 세계는 이때는 지금 2단계야. 현실 세계를 바탕으로 한 뭐의 세계이다? 허구의 세계까지 물결. 그 다음 미메시스 3니까 다시 끊어. 미메시스 3는 문학과 현실 세계를 잇고자 했던 리케르에게 있어 가장 어떤 단계다? 얘들아 1, 2, 3에서 가장 핵심은 어디야? 3에다가 핵심. 그럼 3는 진짜 중요하죠? 핵심적이라는데 당연히 거기서 문제 나오지 않겠어? 자, 더 열심히 읽을 준비하자. 자, 2단계는 미메시스 뭐 단계? 3단계에서 독자는 얘들아 이제 누가 나왔어? 여태까지 작가 얘기하다가 이제 누가 나와? 독자는 독서를 통해 허구적 인물의 행동이 지닌 뭐를 분석하고? 인물의 행동의 의미를 분석해. 자, 분석하고 이를 현실에 뭐에 본다? 비추어 본다. 이렇게 의미를 분석하고 현실에 비추어 보는 걸 바탕으로 누구의 삶을 또 분석해? 여기서 자신은 누군데? 그렇지. 독자의 삶 분석. 그러니까 이야기, 소설의 행동의 의미를 분석해
분석해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분석해. 그래서 사건을 선택하여 줄거리를 만들어 보면 현실 세계에서의 삶을 뭐도 하게 된다. 누가 반성하는 거니? 독자. 얘들아, 니들도 그렇지 않아? 소설 속의 이야기에서 어떤 인물의 행동을 해. 그 인물의 행동을 통해서 너희들 그냥 끝나? 아니면 그 행동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봐? 나라면 어땠을까? 나는 그렇게 못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나의 행동을 반성해 본 적 있어 없어? 있잖아. 가장 중요한 단계는 작가가 글을 선택하고 줄거리를 쓰는 단계야. 그걸 독자가 다시 받아들이는 단계야. 그렇지. 이러한 과정을 통해 라고 나왔어요. 그럼 이러한 과정은 몇 가지의 과정이야? 미메시스 3에서는 독자의 자기이해. 3에서 뭐가 이루어진다고? 독자의 자기이해. 얘들아, 그거 1문단에서 말한 거 아니야? 그게 리케르가 말한 뭐야?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를 이해해서 결국은 자기 해석한 얘기하는 거 아니니? 그러니까 미메시스 몇 단계가 핵심이다? 3. 그 다음 가보자. 그래서 이렇게 자기 이해가 이루어지는데 리케르는 이를 이야기 정체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했다. 그럼 이야기 정체성은 미메시스 1, 2, 3에서 어디서 하는 거야? 그렇지. 그럼 이야기 정체성도 나는 네모로 갈 겁니다. 3단계에서 가능한 거니까. 자, 이야기를 매개로 파악되는 인물의 정체성으로 이야기 속에서 시간의 흐름과 함께 변화하는 인물의 모습이 하나의 인격으로 통합된 것이다. 리케르에 따르면 독자는 인물의 이야기 정체성을 누구의 삶에 비추어봐? 자신의 삶에 비추어 독자 자신의 고유한 이야기 정체성을 형성해 가는데, 그러니까 이야기 정체성은 여기서 멈춰? 아니면 독자의 이야기 정체성으로 연결되는 거야. 독자의 이야기 정체성으로 연결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야기 해석을 통한 자기 이해 과정, 즉 자기 해석학이다. 리케르는 서사적 흐름 속에서 인물의 이야기 정체성이 형상화되며 이야기가 결말을 향해 나아가는 것처럼 누구도 독자는 미메시스 무슨 단계에서 출현하는 거야? 3.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는 과정을 통해 자기가 누구인지, 그럼 여기서 자기는 누구야? 독자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해하고 독자 자신의 삶의 목적을 향해 나아간다고 보았다. 결국 얘들아, 우리가 책을 읽고 어떤 좀 더 발전된 삶을 산다면 우리는 뭐야? 미메시스 3의 과정을 거친 거야, 안 거친 거야? 거친 거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진짜 어려운 문제였죠? 자, 1번 문제 한번 가볼까요? 지금 이거 풀고 집으로 갈 겁니다. 1번 지금 풀어보세요. 얘들아 했니? 네. 몇 번 나왔어요? 2번. 2번이 왜 틀려? 작가가 아니라 독자예요. 맞아요. 이해돼요? 네. 자, 그러면 너희들 이런 방식으로 12쪽 여기도 해야 되는 거야. 알았지? 13쪽 이런 것도 해요. 그래서 선생님 오늘은요 3개씩 숙제를 낼게요. 왜냐면 원래 2개씩이거든요. 여기 포함해서. 그런데 인문 예술 몇 강까지? 3강까지 풀어오는 게 숙제. 알았죠?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3강까지 풀어오는 게 숙제입니다. 알았죠? 자, 여기까지 숙제였으니까요. 자, 여기까지만. 자, 3강까지. 얘들아, 다음 주에 어휘도 3강까지, 독서도 3강까지, 문학은 시 1강, 3강. 알았지? 자, 고생했어요. 숙제가 좀 많은데 이해 좀 부탁해요.